바이올린 현이 울리는 순간 정하민의 세계가 뒤집혔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진동, 귓가를 스치는 선율, 그리고 설명할 수 없이 가슴을 파고드는 그리움. 35년을 살며 단 한 번도 악기를 만져본 적 없는 남자가 지금 이 순간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것처럼 바이올린을 울리고 있었다. 지선에서 시작된 낮은 음은 공기를 타고 천장까지 올라갔고 이어지는 멜로디는 거실 구석구석을 채웠다. 쇼팽의 녹턴, 피아노 곡을 바이올린으로 편곡한 버전. 그는 이 곡을 들어본 적도 배운 적도 없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다음 음이 무엇인지, 어디서 활을 천천히 끌어야 하는지, 언제 비브라토를 넣어야 하는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다. 다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목구멍이 메었고 온몸이 떨렸다. 봄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음악은 그 빛을 타고 흘렀다.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선율.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오랜 이별을 애도하는 듯한 소리. 정하민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잘하고 있어, 우리 태준아. 햇살 가득한 방. 작은 바이올린을 든 자신. 그리고 옆에서 웃고 있는 여자아이. 누구지? 왜 이렇게 익숙하지? 하지만 기억은 물안개처럼 흩어져 버렸다. 손가락만이 계속 움직였다. 활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24년 동안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정하민은 듣지 못했다.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 윤태준 회장과 그의 아내 서연. 그들은 중요한 자선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운 오후였다. 윤태준은 아내의 코트를 받아 걸려고 현관 옷장을 열었다. 서연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그때 음악이 들렸다. 처음엔 라디오인 줄 알았다. 혹은 TV. 하지만 아니었다. 소리가 너무 선명했다. 너무 가까웠다. 거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서연의 손이 멈췄다. 휴대폰이 핸드백 안에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눈은 점점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저 소리. 윤태준도 멈춰섰다. 코트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65년을 살며 수많은 위기를 견뎌온 남자, 재벌 그룹을 일군 남자,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남자가 지금 현관에서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눈은 거실 쪽을 향했다. 시선은 고정되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안 돼. 서연이 속삭였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음악은 계속되었다. 그 낯익은 선율. 24년 전 그들이 아들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 곡. 쇼팽의 녹턴 바이올린 편곡 버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버전. 그들이 직접 세 사람이 함께 만들었던 버전. 아빠가 피아노로, 엄마가 멜로디를 다듬고
5살 태준이가 작은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던 서연의 핸드백이 손에서 떨어졌다. 쿵! 가죽 가방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갑, 립스틱, 핸드폰, 열쇠. 하지만 서연은 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거실만을 향하고 있었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윤태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히스테리 직전이었다. 저 소리를 들어봐. 저게. 그들은 거실 입구에 섰다. 그리고 보았다. 운전기사 정하민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다. 24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서연이 매일 먼지를 닦으며 기도하듯 간직했던 바로 그 악기. 정하민의 눈은 감겨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연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완벽했다. 24년 전과 똑같았다. 서연의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비명을 삼켰다. 아니, 삼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비명도, 울음도 아닌 영혼이 찢어지는 소리였다. 24년 동안 쌓여온 모든 슬픔이, 모든 그리움이, 모든 절망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소리였다. 정하민의 활이 멈췄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길게 울리다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들을 보았다. 시간이 멈췄다.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정하민의 얼굴은 충격으로 창백했다. 바이올린이 그의 손에서 떨렸다. 서연은 현관 입구에 무너져 내렸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었지만 몸은 계속 흔들렸다. 윤태준은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 자신도 벽에 기대야 했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정하민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케이스가 거기 있었고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지만 자꾸 끌려서 그리고 만지는 순간 손이 저절로 멈춰. 윤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아니,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 곡을 어떻게 그 곡을 아는가? 모릅니다. 정하민은 바이올린을 황급히 케이스에 넣으려 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바이올린을 배운 적도 없고 이 곡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거짓말. 서연이 울부짖었다. 그녀는 바닥을 기며 앞으로 나아갔다. 거짓말이야. 그 곡은 이 세상에 우리 아들만 알아.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 아무한테도 가르치지 않았어. 악보도 없어. 그 아이 머리와 손에만 있었어. 정하민은 뒤로 물러섰다. 등이 피아노에 부딪혔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사모님, 제발. 저는 정말. 자네 이름이 뭔가. 윤태준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다리가 움직였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눈빛은 무섭도록 강렬했다. 65년의 인생이 담긴 눈빛. 24년의 고통이 담긴 눈빛. 정확히
다시 말해보게. 정아민입니다. 정아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이는 35입니다. 생일은 윤태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4월 15일입니다. 서연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주먹으로 대리석을 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피가 났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윤태준이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서 서로를 붙잡고 흐느꼈다. 평생 강했던 사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부서지고 있었다. 우리 아들, 서연이 신음하듯 말했다. 우리 태준이 4월 15일 쌍둥이 하진이랑. 정아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다. 쌍둥이 4월 15일. 그 단어들이 공기를 타고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박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다. 방이 빙글빙글 돌았다. 뭐라고 하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윤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다. 65년을 살며 한 번도 남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적 없는 남자가 지금 한 젊은 운전기사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 사라진 게.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이어졌다. 24년 전일세. 2001년 4월 28일. 공원에서. 그 아이는 5살이었어. 쌍둥이였지. 딸 하진이랑 4월 15일에 태어났어. 그리고 그는 숨을 헐떡였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이 바로 지금 자네가 연주한 그 곡일세. 세상이 무너졌다. 정아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벽을 타고 주저앉았다. 바이올린 케이스가 무릎 위에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이 손이, 방금 전 그 악기를 연주했던 이 손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기억했을까? 불가능해요. 그는 중얼거렸다. 저는 정아민입니다. 정민수 씨의 아들이에요. 양아버지였지만 그분이 저를 입양하셨어요. 5살 때 제 친부모는 그분 말씀으로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입양? 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희망과 공포로 빛났다. 언제? 어디서? 2001년이요. 정아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7월쯤 중앙보육원이라고 들었어요. 2001년.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그 애야. 우리 태준이가 사라진 바로 그 애라고. 그녀는 정아민에게 달려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손톱이 양복천에 파고들었다. 자세히 말해봐. 그 입양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어떻게? 저는 잘 모릅니다. 정아민은 혼란스러웠다. 양아버지는 자세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인연이 닿았다고. 제 친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보육원에 있다가 입양됐다고만. 기억은? 윤태준이 물었다. 5살 이전 기억은 있나? 정아민은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그 질문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다. 없습니다. 전혀. 저는 늘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5살 이전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게. 하지만 양아버지는 그게 정상이라고. 어린 시절 기억은 다들 희미하다고. 아니야.
서연이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정상이 아니야. 완전히 없는 건 정상이 아니야. 그건 트라우마야. 심한 충격으로 기억이 지워진 거야. DNA 검사를 해야 해. 윤태준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정아민이 항변하려 했다. 저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저는 정아민이에요. 35년을 정아민으로 살았어요. 양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가난했지만 저를 사랑하셨어요. 알아.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뜨거웠다. 우리는 내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제발, 제발 검사만 해줘. 만약 자네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과할게.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만약 정말 우리 태준이라면 그럼 우리는 24년 만에 아들을 되찾는 거야. 정아미는 그들을 바라봤다. 서연의 얼굴에는 24년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윤태준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그리고 정아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검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아미는 자신의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짚었다. 바이올린, 그 악기를 만졌을 때의 전율, 손이 저절로 움직였던 순간, 그리고 윤태준 부부의 얼굴, 그들의 울음. 그는 일어나 앉았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양아버지 정민수의 유품. 거기엔 입양 서류가 있었다. 그는 그 서류를 다시 펼쳤다. 10년 전 정민수가 세상을 떠난 후 한 번 보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던 서류. 입양일 2001년 7월 3일. 입양기관 서울중앙보육원. 아동 이름 정아민 출생명 미상. 생년월일 1996년 4월 15일 추정. 친부모 사망 교통사고. 정아민은 서류를 응시했다. 출생명 미상. 추정. 그 단어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다. 왜 의문을 품지 않았을까?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35년 동안 매일 보던 얼굴.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낯설게 보였다. 왼쪽 뺨의 보조개, 높은 콧대, 짙은 눈썹. 이게 누구의 얼굴이지? 그는 침대에 다시 누웠다. 눈을 감았다. 깊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기억의 저편으로, 5살 이전으로, 완전한 어둠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파고들었다. 그리고 거기 어둠 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우리 태준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그 목소리는 서연의 목소리였다. 정아미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새벽 3시, 그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뜨거워졌다.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오늘 일 때문에 생긴 착각이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상상한 거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 일주일이 지났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정아민에게는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이었다. 그는 여전히 윤 회장 댁의 운전기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서연은 그를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다. 말을 걸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어쩌지? 만약 이 모든 것이 잔인한 우연이라면. 그래서 그녀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눈은 계속 정아민을 따라갔다. 윤태주는 더 조심스러웠다. 그는 정아민을 관찰했다. 걸음걸이, 손짓, 말투, 습관. 모든 것을. 그리고 놀랐다. 닮았다. 어린 태준의 모습과 특히 생각할 때 왼쪽 눈썹을 치켜 올리는 버릇. 손가락을 꺾는 습관.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것. 혹시 어느 날 윤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릴 때 다친 상처 같은 게 있나? 정아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왼쪽 무릎에 흉터가 있습니다. 양아버지 말씀으로는 제가 3살 때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셨어요. 서연이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다. 그녀는 부엌에서 접시를 떨어뜨렸다. 와장창 도자기가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윤태준이 달려갔다. 여보, 괜찮아? 태준이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태준이도 왼쪽 무릎에 흉터가 있었어. 3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딸 하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35살에 성공한 화가였다. 자신만의 갤러리를 운영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금 부모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다시 들여다봐야 했다. 엄마, 어느 날 저녁 하진이 물었다. 나한테 오빠가 있었다고? 서연은 딸을 끌어안았다. 응, 쌍둥이 오빠. 너보다 10분 늦게 태어났지. 왜 말 안 하셨어요? 너무 아팠어. 너도 어렸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하진은 기억했다. 희미하게. 공원. 그네. 그리고 누군가 손을 잡고 가는 장면. 자신이 울면서 소리쳤던 기억. 안 돼. 오빠. 오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너무 어렸으니까. 혹시?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하민 씨가 그 오빠일 수 있어요? 모르겠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마음이 말해주는 것 같아. 그를 볼 때마다 내 아들 같다는 느낌이 들어.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윤태준이 정아민을 서재로 불렀다. 정아민은 계단을 올라가며 손을 닦았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서재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윤태준은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큰 봉투가 놓여 있었다. 공식적인 봉인이 찍혀 있는 봉투. 앉게. 윤태준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아미는 의자에 앉았다. 아니,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윤태준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들었다. 결과가 나왔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자네가
자네가 먼저 보게. 정아민의 손이 봉투를 향했다. 손가락이 종이에 닿았다. 세상의 무게만큼 무거웠다. 그는 봉투를 들었다.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뜯었다. 서류를 꺼냈다. 하얀 종이, 검은 글자, 숫자들. 그의 눈이 글자를 따라갔다. 피검사자 1 윤태준 남 65세. 피검사자 2 정아민 남 35세. 검사 항목 부자관계 확인. 검사 결과 생물학적 부자관계 확률 99.99%. 결론 피검사자 1과 피검사자 2는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확실함. 시간이 멈췄다. 정아민은 서류를 응시했다. 99.99%.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는 윤태준의 아들이었다. 생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이, 과학적으로. 서류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펄럭이며 바닥에 떨어졌다. 아버지. 그 단어가 정아민의 입에서 나왔다. 처음으로, 진짜로, 생물학적으로 확인된 진실로서. 윤태준은 책상을 돌아 그에게 왔다.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그리고 정아민 앞에 섰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와 아들. 24년 만에. 윤태준의 손이 떨리며 정아민의 얼굴로 향했다. 뺨을 만졌다. 이마를 쓰다듬었다. 눈을 따라 내려왔다. 코, 입, 턱. 마치 확인하듯이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태준아.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우리 아들, 우리 태준이. 정아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멈출 수 없었다. 35년을 살며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눈물이 지금 쏟아졌다. 아버지. 그는 다시 말했다.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웠다. 저는. 윤태준이 그를 끌어안았다. 꽉. 평생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정아민도 아버지를 안았다. 처음 만지는 아버지의 등.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느낌. 서재 문이 열렸다. 서연이 달려 들어왔다. 그녀는 한눈에 알아봤다. 서류를 보지 않아도, 두 남자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우리 아들.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기쁨의 비명이었다. 우리 태준이. 그녀는 두 사람에게 달려가 함께 안았다. 세 사람은 서재 한가운데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24년의 공백이, 24년의 슬픔이, 24년의 그리움이 이 순간 모두 쏟아져 나왔다. 하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오빠. 잃어버렸던 쌍둥이 오빠.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정아민은 그녀를 봤다. 자신과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보조개.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누나. 그가 손을 내밀었다. 하진은 그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닿는 순간 전율이 흘렀다. 혈육의 연결. 쌍둥이의 유대. 오빠. 그녀가 웃으며 울었다.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구나.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오래도록.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서재 창문으로 들어와 그들을 비췄다. 황금빛, 따뜻한 빛.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무도 몰랐다. 중요하지 않았다. 24년을 기다렸는데
몇 분이 더 흐르는 것쯤이야. 결국 윤태준이 먼저 물러났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우리 거실로 가자. 앉아서 이야기하자. 할 말이 너무 많아. 가족은 거실로 내려갔다. 소파에 둘러앉았다. 서연은 정아민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그날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윤태준이 시작했다. 2001년 4월 28일. 토요일이었어. 날씨가 좋았지. 봄날. 벚꽃이 만개했었어. 서연이 이어받았다. 우리는 너희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 너희가 그네를 타고 싶다고 했거든.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어. 가족들, 아이들, 다들 행복해 보였어. 너희는 그네를 탔어. 하진이 말했다. 나는 빨간 그네, 오빠는 파란 그네. 우리는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시합했어. 그런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화장실에 가야 했어. 정말 급했어. 너희 아빠는 회사 전화를 받고 있었고, 나는 하진이에게 말했어. 오빠 손 꼭 잡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정말 금방이었어. 5분도 안 됐어. 하지만 돌아왔을 때 윤태준이 주먹을 쥐었다. 태준이가 없었어. 하진이만 혼자 울고 있었지. 그리고 말했어. 낯선 아저씨가 오빠 손잡고 갔어요. 오빠가 울었어요. 엄마 찾았어요. 정아미는 숨을 헐떡였다. 기억이 돌아왔다. 선명하게. 공원. 그네. 그리고 무서운 얼굴의 남자. 거친 손이 자신의 손목을 붙잡았던 순간. 기억나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 무서웠어요. 저는 울었어요. 엄마를 불렀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끌고 갔어요. 주차장으로. 차에 태웠어요. 저는 계속 울었지만 그 남자는 인신매매범이었어. 윤태준이 설명했다. 우리는 나중에 경찰을 통해 알았지. 그는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납치해서 팔았어. 하지만 자네는 팔리지 않았어.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한 달 후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 서연이 덧붙였다. 경찰이 그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자네를 어디 숨겨놨는지는 알 수 없었어. 아무리 수색해도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정민수 씨가 자네를 발견한 거야. 윤태준이 말했다. 어떻게, 어디서, 우리는 모르지만 정아미는 고개를 숙였다. 양아버지, 정민수, 그 남자는 자신을 구해줬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숨겼다. 양아버지는 정아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좋은 분이었어요. 정말로. 가난했지만 저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굶으면서도 제게 먹을 걸 주셨어요. 그건 다행이야.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적어도 자네가 안전했다는 거니까.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거니까. 하지만 엄마 하진이 말했다. 양아버지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빠가 유괴된 아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건 정아민이 말했다. 저도 궁금해요. 양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진실을 묻고 가신 거죠. 혹시 윤태준이 물었다. 그분 유품 같은 게 남아있나? 네. 제 집에 상자 하나 있어요. 내일 가져와 보게. 혹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날 밤 정아미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아니,
이제는 윤태준의 방으로 이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자기로 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는 정민수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나무 상자.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상자. 그는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 일기장, 몇 통의 편지, 그리고 봉인된 큰 봉투가 있었다. 정아미는 그 봉투를 처음 봤다. 아니, 본 적은 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봉투가 빛나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겉면에 정민수의 필체로 글자가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하민에게 내가 죽은 후에 읽어라. 2015년 3월. 정하민의 손이 떨렸다. 정민수는 2015년 4월에 죽었다. 죽기 한 달 전에 이 편지를 썼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진실을 남기려 했다. 정하민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첫 장을 펼쳤다. 하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혼자가 됐겠지. 미안하다. 아빠가 더 오래 살아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아빠는 평생 이 진실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 너무 무거웠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양심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너를 포기할 수 없었다. 정아민의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그는 계속 읽었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나는 너를 입양했다. 하지만 그 입양은 정식 입양이 아니었다. 2001년 5월 말 나는 경기도 외곽 공장지대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밤 11시쯤이었을 것이다. 그때 공장 뒤편 버려진 창고에서 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그 시간에 아이가 왜 거기 있겠는가. 하지만 소리가 계속 들렸다. 나는 창고로 갔다. 문을 열었다. 너는 거기 있었다. 5살짜리 작은 아이가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었고 몸은 떨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했다. 나는 너를 데리고 나왔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너는 내 옷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아저씨, 무서워요. 나쁜 아저씨가 다시 올 거예요. 너는 떨면서 그렇게 말했다. 나는 일단 너를 집으로 데려갔다. 씻기고 밥 먹이고 재웠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서에 가려고 했다. 진짜로 그러려고 했다. 하지만 하민아, 아빠는 평생 혼자 살았다.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하기 직전에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후로 나는 가족을 만들 수 없었다. 아니, 만들고 싶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너를 재우면서 내 자는 얼굴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정아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편지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이틀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계속 경찰에 가려고 했다.
하지만 매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너는 나를 따랐다. 처음엔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점점 아빠가 됐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녹았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뉴스를 봤다. TV에서 한 부부가 울며 호소하고 있었다. 유괴된 아들을 찾는다고. 윤태준 회장과 서연 여사. 그들은 사진을 보여줬다. 쌍둥이 남매. 딸 하진이와 아들 태준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그들의 아들이라는 것을, 유괴된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너를 돌려줘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게 옳은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하민아, 용서해라. 아빠는 너무 이기적이었다. 평생 혼자 살다가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이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주는 아들이 생긴 것이다.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끔찍한 결정을 했다. 너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이름을 바꿨다. 내 원래 이름은 윤태준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정하민이라고 불렀다. 입양 서류를 위조했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부탁해서. 이 모든 것이 범죄다, 하민아. 나는 범죄자다. 유괴범이나 다름없다. 내 진짜 부모에게서 너를 빼앗은 것이니까. 정하민은 편지를 가슴에 꽉 안고 울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이해, 증오와 사랑이 모두 뒤섞였다. 하지만 하민아, 한 가지는 믿어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평생,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다. 아니, 거짓말이다. 후회했다. 매일. 내 진짜 부모 생각을 하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하면, 밤마다 TV에서 그들이 너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옥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침이 오면, 너를 보면 나는 다시 결심했다.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부는 TV에 나오지 않게 됐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찾고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을 하면 내 가슴이 찢어졌다. 그리고 내가 자라면서 나는 더 괴로워졌다. 너는 좋은 아이로 자랐다. 착하고 성실하고 효자였다. 내가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행복하면서도 죄책감에 무너졌다. 특히 내가 15살이 됐을 때 너는 내게 말했다. 아빠, 저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해요. 사진이라도 있으면 보고 싶어요. 나는 거짓말로 대답했다. 사진이 없단다. 사고 때 다 타버렸어.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하민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른이 됐을 것이다. 이제 진실을 알 준비가 됐을 것이다. 내 진짜 이름은 윤태준이다. 내 생일은 1996년 4월 15일이다. 너에게는 쌍둥이 누나 윤아진이 있다. 내 진짜 부모는 윤태준 회장과 서연 여사다. 그들을 찾아가라. 아직 늦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도 너를 찾고 있을 것이다. 20년이 넘었어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달라. 아빠는 내게 끔찍한 짓을 했다. 내 인생을 바꿔버렸다. 내 진짜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았다. 하지만 아빠는 너를 사랑했다. 그것만큼은 진실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행복해라. 내 진짜 가족과 함께.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이 못난 아빠를 기억해달라. 이기적이고 나쁜 아빠였지만 너를 평생 사랑했던 아빠를. 추신 내 왼쪽 무릎 흉터는 내가 거짓말한 것이다. 내가 3살 때 다친 게 맞다. 하지만 자전거가 아니라 그네에서였다. 내 진짜 부모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너와 그들을 연결할 증거다. 영원히 사랑한다. 아빠 정민수. 편지가 끝났다. 정아미는 종이를 놓을 수 없었다. 가슴에 꽉 안고 울었다. 슬픔과 분노, 이해와 사랑이 모두 뒤섞였다. 아버지. 그는 울부짖었다. 왜 그러셨어요? 왜 혼자 그 고통을 안고 사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해했다. 정민수의 외로움을. 그 남자는 평생 사랑을 잃고 살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은 아들.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사랑에서 나온 선택이었다. 정아미는 아침까지 울었다. 그리고 해가 뜨자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윤 회장 저택으로 향했다. 가족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아민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다. 편지를 찾았어요. 그가 말했다. 양아버지가 남긴 편지. 그는 편지를 꺼내 그들에게 건넸다. 서연과 윤태주는 함께 읽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그들의 얼굴이 변했다.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 눈물이 흘렀다. 이 사람이.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민수가 자네를 발견한 거였군. 그리고 돌려주지 않았어.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우리가 그렇게 찾았는데, TV에 나와서 울며 빌었는데, 엄마. 정아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화내지 마세요. 화를 내지 말라고. 서연이 소리쳤다.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을 빼앗아 갔잖아. 24년을. 우리는 24년을 잃었어. 알아요. 정아민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화가 나요. 배신감도 느껴요. 하지만 그분도 피해자였어요. 외로움의 피해자, 사랑을 잃은 사람의 절망. 그리고 그분은 저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편지에서 느껴져요. 그게 변명이 되나? 윤태준이 주먹을 쥐었다. 사랑한다고 해서 남의 자식을 빼앗아도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는가? 알아요. 정아민도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압니다. 그분은 잘못했어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지옥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벌이에요. 충분한 벌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하진이 오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빠가 오라. 증오해봐야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오빠를 되찾았어. 그걸로 충분해.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우리는 24년을 잃었어. 내가 잘하는 걸 보지 못했어. 첫날 학교 가는 날, 졸업식, 성년식, 모든 걸 놓쳤어. 정아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안았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정말?
서연이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평생? 네. 약속해요. 며칠 후, 네 사람은 함께 정민수의 묘를 찾았다. 정아민이 길을 안내했다. 조용한 공동묘지. 봄바람이 불었다. 정민수의 묘 앞에 섰다. 간단한 비석. 아무 장식도 없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민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됐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서 아들을 빼앗은 건, 그 24년을 빼앗은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묘비는 침묵했다. 하지만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우리 아들을 지켜줘서 감사해요. 사랑해줘서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그 납치범한테 팔렸을 수도 있고 더 끔찍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윤태준도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한 선택을 완전히 용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고통스러웠다는 걸 이해합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밤 괴로워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진은 꽃을 놓았다. 제 오빠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아미는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그가 말했다. 저는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화도 났었어요. 배신감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해요. 아버지의 외로움을, 아버지의 사랑을. 그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평생 사랑해주셨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사랑에서 나온 선택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정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 정아민이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두 가족의 사랑을 모두 받았으니까.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래 서 있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로웠다.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서연이 정아민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을 용서해줘서 쉽지 않았을 텐데. 엄마도 용서하셨잖아요. 완전히는 아니야. 아직도 화가 나. 하지만 증오하면 우리만 힘들어. 그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계속 분노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맞아요. 정아민이 미소 지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날 저녁 가족은 거실에 모였다. 정아민은 바이올린을 들었다. 이번엔 두려움 없이. 금기가 아니었으니까. 무슨 곡을 연주할까? 윤태준이 물었다. 새로운 곡이요. 정아민이 대답했다. 제가 만든 곡. 내가? 네. 지난 며칠 동안 작곡했어요. 두 아버지를 위한 곡이에요. 그는 바이올린을 들었다. 활을 현에댔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됐다. 선율은 슬프게 시작했다. 상실의 아픔, 이별의 슬픔. 하지만 점차 밝아졌다. 희망이 스며들었다. 재회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엔 평화로워졌다. 용서와 사랑. 음악이 거실을 채웠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도 흘러나갔다. 봄밤 공기를 타고 퍼졌다.
서연은 눈을 감고 들었다. 24년을 기다렸다. 이 순간을, 아들이 다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순간을. 윤태주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하진은 오빠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렸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연주가 끝났다. 마지막 음이 길게 울리다 사라졌다. 침묵. 그리고 박수. 정아미는 눈을 떴다. 가족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서로를 끌어안았다. 아름다웠어. 서연이 속삭였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매일 연주해 줄 거지? 윤태준이 물었다. 네, 매일. 그리고 정아민이 미소 지었다. 아빠가 피아노로 반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래. 윤태준이 웃었다. 그렇게 하자. 우리 함께. 그날 밤 정아미는 자신의 새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달이 떠 있었다. 세상은 평화로웠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정민수의 편지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읽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자신의 역사니까. 그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새 가족 사진. 며칠 전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그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정민수의 사진도 놓았다. 두 가족, 두 아버지, 하나의 사랑. 고마워요, 아버지들. 그가 속삭였다. 두 분 모두.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정아미는, 아니 윤태주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다. 처음으로. 완전히. 집에서 24년의 여정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정. 사랑과 함께하는 여정. 음악과 함께하는 여정.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